경제학자 주제로 김승우 한국제도경제학회 회장이시고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명예 교수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도시장경제의 수호를 위해서 정말 실천적으로 활동하면서 요즘 사실 그 책이 잘 안 나가는데 손수 이 체제와 관련된 시장경제학과 이런 책을 찍어내면서 우리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김승우 교수님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스크린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리모컨이 켜야 되나요? 저쪽을 보고 계죠? 예.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번영의 요인은 무엇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30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이걸 다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시간을 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까 김승규 전 국정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이 좋은 헌법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 자유시장 경제, 또 자유민주주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번영이 있었다. 이게 아주 한마디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하고 너무나 잔인한 사실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의심하고 잘 모르고 그런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대한민국 성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말하기도 입 아픈 얘기인데 그거 조금 비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그걸 조금 소개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결국 자유주의 시장 경제에서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한다고 다 잘 사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게 됐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발전하게 되는가 이 많은 얘기를 30분 만에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대한민국이 일부에서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나라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조선시대를 굉장히 미워합니다. 그리고 일제 탓을 합니다. 모든 잘못된 것이 일제 탓이다. 일제 탓, 독재 탓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선시대는 굉장히 미워하고 특히 영정조 시대에 이 개혁 정치를 오늘날의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이어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이는 다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고종을 계몽 군주로 취급을 합니다. 그때 나라를 팔아먹은 것은 이완용을 비롯한 일부 대신들이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전쟁의 폐하는 최종 통솔자가 잘못한 거고 CEO가 잘못한 건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고종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를 않아요. 그리고 친일파한테만 책임을 물어요. 이런 게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현대사를 보면서 일반적으로 저런 이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시대를 비판할 때도 일제시대 말기, 그러니까 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에서 이걸 15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만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37년 이후에 굉장히 전쟁 물자가 부족하니까 이제 일본이 조선을 강력하게 이제 총동원 체제로 들어가게 되죠. 요 시기를 계속 언급을 하는 거죠. 요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 초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개혁들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업화를 평가할 때도 누가 해도 그 정도는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국민이 잘나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요 사진 하나 보시면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요. 러일 전쟁이 1905년에 끝났지 않습니까? 이 러일 전쟁을 취재하러 온 이 종군 기자 로버트 덕이라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한성에 머무르면서 요새 퍼딩이라고 그러죠. 체제비를 조선돈하고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환전소에다 갖다 주고 이 150불이었다 그래요. 이걸 좀 바꿔달라 못 모르고 돈의 시세를 몰라서 그랬더니 명동에 있는 조선 환전소가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그 150불을 만들기 위해서 쌓아놓은 돈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전소가 다 문을 닫아버렸대요. 더 이상 바꿔줄 돈이 없어서. 그러고 나서 불러가지고 저 기자가 나와서 기절촉공을 하면서 고함을 질렀다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1904년에 조선의 경제력을 말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화폐 가치가 저랬습니다. 요거는 넘어가네. 넘겨주시겠어요? 아유, 요것도 비슷한 얘기인데, 요건 그거보다 조금 이전의 얘기인데요. 이사벨라 버드 비숍, 이 여사가 한국을 4번 방문하면서 이 남한강, 북한강 뗏목 다니면서 문지방 높이까지 재고 조선의 풍물을 다 측정을 했습니다. 금강산도 갔다 오고 나중에 만주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을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지방에 다니면서 돈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돈을 부피가 하도 커서 조랑말 하나에다가 돈밖에 못 싣고 다녀요. 그래서 불편해가지고 이걸 지폐나 어원 같은 걸 끊어서 그 지방 관아에 가서 이거 환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웠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애로사항들을 쭉 적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 당시 조선의 경제는 경제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조선 말기의 나라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조선이 대한민국이 성공했냐 했을 때 운이 좋아서 그렇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가 그 전쟁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자원 도입이 용이했고 팔아먹을 때가 많았고 시기가 좋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유독 대한민국만 좋은 시기였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이 지난 60여 년 동안 연평균 7.2%의 최고의 고도성장을 한 걸 보면 이 주변 환경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이건 맞지 않는 얘기죠. 넘어가지라니까 굉장히 불편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해서 그렇다. 어려웠기 때문에 헝그리 정신이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사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열심히 삽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하지 않습니까? IQ가 높습니다. 똑똑해서 그렇다 그래요. 사실 저 지도는 세계 IQ 지도입니다. 색깔이 엷을수록 머리가 좋은 거예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한중일이 평균 IQ가 100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나라들은 전부 2자리예요. 우리나라에서는 IQ 2자리 그러면 욕이잖아요. 근데 다 보세요. 다 2자리예요. 한국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동시티지가 않는데요. 그쪽에서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보면 여러 IQ 연구자들이 있는데 그 IQ 연구 보면 다 한국이 1위로 나옵니다. 예, 물론 이거 홍콩이 더 머리가 좋은 걸로 나오는데 홍콩이라는 것은 300만밖에 안 되는 조그만 도시니까 우리나라도 강남 3구만 치면 아마 110 될지도 몰라요. 근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5천만이나 되는 인구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높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것이죠. 다음. 그리고 또 머리가 좋아서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성공했다 그러면 북한은 왜 실패했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이건 성립이 안 되죠. 보십시오. 북한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천사 뜨고 허리 펴거든요. 허리 끊어지죠 우리는. 예, 다음. 그 다음에 미소 지폐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다음. 마약도 만들고 열심히 살았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북한이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은요. 그동안의 경제 성장을 이룩한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를 폄훼하기 위해서 국민이 잘났지, 환경이 좋았지, 여건이 좋았지 이런 얘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밖에 좀 일리 있는 얘기들도 몇 가지 있어요. 한국이 교육률이 높죠. 그런 거라든지 지도자를 잘 만나서 또 좋은 벤치마킹 국가가 옆에 있어서 사실 우리는 걸핏하고 일본 탓하지만 사실 일본의 경제성장 과정을 그대로 베꼈습니다. 그래서 산업구조도 똑같고 그렇죠. 사실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일본만 따라잡으면 된다. 축구 시합에서 다른 나라한테 져도 괜찮아요. 일본한테만은 이겨야 돼요. 그러다 보고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날 이런 성장을 한 거죠. 사실 그런 면에서 좋은 벤치마킹 국가가 있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이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건 다 넘어가고요. 이것이 아니라면 진정으로 잘 살게 된 이유는 뭐냐? 한마디로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해서 그렇다. 이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동서독을 봐도 그렇고 홍콩과 중국을 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거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야 그러면 자본주의 하는 나라가 다 잘 사냐? 너무 빨리 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넘겨주세요. 사실 이 세상에는 자본주의 한다고 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필리핀, 이집트, IT, 페루 이런 나라는 다 자본주의 하는 나라예요. IT 그러면 옛날에 왜 흙과자 먹는 걸로 신문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자본주의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전히 굉장히 못 살거든요. 도대체 이 나라들은 그럼 왜 못 사냐? 한국, 이 나라들과 무엇이 달라서 성공했느냐? 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다음. 에르난도 데 소토라는 사람의 책을 가지고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분을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안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은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를 대표하는 중남미 최고의 학자입니다.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00명의 연구진을 이끌고 아까 얘기했던 그 네 나라에 가서 5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이 나라들은 왜 자본주의 하는데 못 사냐? 그래서 그러고 나서 쓴 책이 저 책입니다. 저 책의 얘기를 제가 간단하게 2분 만에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못 사는 이유가 공장 건설을 돈이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경제개발 초기에 선진국에 가서 돈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푸는 건 그래요. 야, 원래 사실 우리가 돈이 없을 때는요, 다 자기 집 재펴서 기업도 하고 했어요. 자기 집이 없으면 자기 부모 집, 자기 친척 집 재펴서 은행에서 돈 빌려서 다 사업을 했죠. 자, 그 나라들이 아무리 가난해도 땅이 있고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한 나라의 부라는 것은 매년 생산되는 걸 우리 GDP라고 그래요. 그런데 GDP 중에서 소비하고 남는 게 자본으로 축적되거든요, 그 사회에. 그런데 그 사회에 축적되는 형태가 뭐냐? 물론 중앙은행의 금이라든지 외환도 어느 정도 있지만 대부분 축적되는 형태는 공장, 그리고 건물, 빌딩, 그 다음에 사는 집, 이겁니다. 결국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그 형태로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 부동산이 점점 더 높은 빌딩, 더 첨단 기술을 가진 공장, 이걸로 변모되는 것 뿐이죠. 자, 그러면 그 나라들이 아무리 가난해도 땅이 있고 그 위에 건물이 있는데 그거를 은행에다가 담보 잡혀서 거기서 자본 창출을 해서 돈이 굴러가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그걸 못하냐? 그래서 저 연구팀이 각 나라에 가서 연구를 해본 거예요. 도대체 이 나라들이 맨날 돈 없다고 월드뱅크나 선진국에 돈 빌려달라 그러는데 왜 자기네 나라에서 자본 창출을 못할까? 그 나라들이 깔고 살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한번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음 여기 보시면 다음 9조 3천억 달러더라. 저거 분해가지고 우리가 뭔지 알 수가 없는데 지난 30년 동안 세계 은행이 이러한 개발도상국에 대출해준 대출금의 46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땅과 건물, 부동산을 잘 활용하면 굳이 월드뱅크에 가서 돈 빌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돈 없다고 난리냐? 맨날 돈 빌려달라고, 돈 빌려주면 이자도 못 갚고 원금도 못 갚고 나중에 탕감해달라고 그러고 왜 저는 그러냐?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다음 핵심 내용은 뭐냐면 자본의 명시화 과정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그 부동산들이 다 불법 자산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허가 건물이라는 거예요. 사실 무허가 건물은 은행에서 돈 안 빌려주잖아요. 담보 잡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왜 재산의 80%가 무허가냐? 그걸 알아보니까 다음 그 이유는 등기 비용이 너무 비싸요. 필리핀에서요. 개인 소유의 집을 한 채 지으려면 168단계 절차가 필요하대요. 공공기관은 53군데 거쳐야 되는데 그냥 거치는 게 아니에요. 다
뇌물을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등기를 못하고 그냥 무허가에 사는 거예요. 이집트는 주택을 등록하는데 6년에서 11년 걸리더래요. 470만 명에 그래서 불법 주택에 산대요. 부의 탄생이라는 책을 제가 보니까 페루에 있는 라마에서는 집을 한 채 살려면 짓는 게 아니라 사는데 서류가 728가지가 필요하대요. 저런 나라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건물이 있으며 그 담보 제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전부 불법 자산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그러면 저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다 부정부패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결론은 이렇습니다. 저런 나라들이 자본주의를 하려고 해요. 선진국의 좋은 제도를 베껴와요. 그런데 자본주의가 안 돼요. 왜? 부정부패 때문에 되는 겁니다. 제도는 베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작동이 되려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자본주의 하면 되는데 자본주의 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성공했냐? 그 얘기를 지금 일제 식민지 때부터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를 거치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못 사는 이유, 그러면 흔히들 독재 탓, 식민지 탓, 전쟁 탓을 합니다. 우리는 그거 다 겪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성공했냐? 근데 이게 독인데 약으로 우리는 활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일제 식민지 시대에 근대화의 시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근대화 식민지 근대화론자다 그래서 매도를 해버려요. 친일파다 그래서 매도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곰곰이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제국주의 이중성이라고 해요. 일제가 조선조라고 개혁한 건 아니에요. 자기네가 통치하려고 개혁한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통치 실패하고 전쟁이 조선 쫓겨갔잖아요. 그러고 남겨놓고 가니까 결국 남아있는 우리가 그 덕을 본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제국주의의 이중성이라고 그래요. 사실 아까 보았지만 조선시대 화폐는 화폐가 아니었습니다. 화폐라고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러일 전쟁이 이기고 나서 일본은 조선을 일본 경제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화폐 개혁부터 합니다. 그래서 조선이 제대로 시장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철도를 건설하고 인프라를 깔고 토지조사 사업을 해서 어느 땅이 누구 땅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그 다음에 왕실 소유로 아주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던 토지를 전부 구시지로 바꿔가지고 국가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생산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산미 증식 계획을 하고 국민들을 보통교육시켜서 교육을 하고 이런 모든 인프라는요 일제시대 때 한 건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 쪽으로 한 건 아니에요. 다음.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화폐 개혁한 거 나머지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 세우고 그때는 조선은행이지만 그리고 토지조사 사업을 해가지고 누구 땅이 이제 정확하게 가려내고 그 토지의 사적 소유권을 확립해내고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민사령, 조선 민사령을 통해 가지고 근대법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을 하게 됩니다. 다음. 그리고 이런 토대 위에서 이승만 정부 때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실천이 되는 것이죠. 사실 저런 토대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신분제 같은 거 처리하기 참 어려웠을 거예요. 기득권자 양반들의 그 저항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 철도 건설하고 하기 위해서 사람들 불러내고 저수지 공사하기 위해서 사람들 불러냈습니다. 그때 양반이고 상관이 없어요. 아무나 나이 젊은 사람이 끌려나가야 돼요. 양반이라고 뒤에서 노는 거 없어요. 일본 경찰이 와서 일 시킵니다. 신분제가 실질적으로 없어지는 거죠. 아마 일제에서 강제적으로 우리가 신분제가 사실 없어진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갑오경장으로 우리가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명시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소유상으로는 실질적으로 없어진 건 일제를 거치면서 없어진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 정부 때 여러 가지 이제 개혁들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대통령인 동시에 경제 발전에 아주 소중한 기초들을 놨습니다. 그게 바로 사적 소유권자를 확립시켰다는 것이죠. 다음.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얘기한다 그러면 농지개혁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통일된 다음에 북한의 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 저 농지개혁을 성공시킴으로써 당시 전 국민의 80%가 농민이었는데 그 80% 농민이 똑같이 땅을 나눠준 거예요. 출발점이 같이 된 거죠. 사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뭐 도시토지하고 농지하고 가격 차이가 엄청나죠. 다시 그 당시에는 도시토지의 비중이 아주 작았고 대부분의 국토가 농지였기 때문에 이 농지를 3헥타르, 3정보 이상인 지주들의 땅은 다 뺏어서 농민들, 소작이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준 거죠. 어떻게 되면 보면 정말 혁명적인 겁니다. 정말 전 국민이 골고루 조금씩이나마 땅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이 실패했다고 경제사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이승만은 소극적이었다, 지주에게 유리한 농지개혁이었다, 그 다음에 방매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자재농 창설에 실패했다, 이런 경제사학의 무슨 논문이 많습니다. 저는 이거 다 학술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쓴 논문이 있는데 그걸 제가 설명할 수는 없고요. 저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매우 적극적이었고요. 어느 정도 적극적이었냐. 48년 3월에 50년 3월에 농지개혁법이 통과했는데 그게 법이 통과되면 시행령 만들고 시행규칙 만들고 제도 집행하려면 또 몇 달이 걸려요. 그런데 6.25 전쟁이 6월 25일에 났습니다. 그런데 3월 초에 통과가 됐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농민부에 지시를 해가지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기 전에 통보부터 먼저 하라고 했어요. 소작인들한테. 이 땅 당신 땅이요. 그러면서 그 땅에 대한 그 배상 보상금을 땅값을 이제 5년에 나눠지게 되는데 그걸 가을에 쌀 농사 졌을 때 받는 게 아니라 5월달에 보리 농사 졌을 때부터 내라. 일단 내가 토지 불을 받고 내가 땅값을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내면 내 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5월달에 전 국토의 80%가 농지의 80%가 다 주인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 농림부 장관이 5월 17일인가 며칠에 농지개혁 끝났다라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농지개혁 시행 규칙까지 만들어진 게 언제냐면 6월 22일이에요. 그리고 4월 있다가 전쟁이 났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야 이거 규칙도 안 만들었는데 무슨 농지개혁을 했다는 말이냐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가진권을 가지고 피난을 못 갔어요. 그래서 부산에 가서 다시 지가진권을 찍어가지고 나눠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정부는 안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했습니다. 저게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대한민국이 매우 평등하게 출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인 친일 청산이에요. 요새도 뭐 친일 청산하고 난리인데 그게 친일 청산이 아닙니다. 사실 양반들이 또는 토지 지주들이 일제 36년을 거치면서 부농민들이 다 됐어요. 왜? 일제는 토지세를 굉장히 낮게 받았습니다. 일본보다 더 낮게 받았어요. 5%밖에 받지 않았어요.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는 넓은 땅을 가진 사람은 병적 반수제이기 때문에 50%를 자기는 받는데 세금 5%밖에 안 되니까 땅 가진 사람은 계속 땅을 넓혀갈 수 있는 거죠. 왜 그랬느냐? 일제는 통치를 위해서 자기네들하고 경찰력만 가지고 통치하기 어려우니까 지주를 회유 세력으로 삼아서 조선을 통치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지주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법 때문에 다 망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처럼 철저한 친일 청산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양반 신분상은 없다 그래도 양반이 넓은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절대 양반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다 날라가거든요. 실질적으로 친일 청산한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농지개혁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골탑이라고 그래요. 고려대학 같은 무골탑. 소 팔아가지고 농각 팔아가지고 자기 자식들 유학시켰습니다. 서울로. 그래가지고 가난한 지역에서 자랐지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다 성공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 국민이 공부할 수 있고 그 힘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대한민국 토지는 지금 소수의 부자들한테 다 몰려가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반론을 필 것 같아서 제가 좀 전체 맥락하고는 맞지 않겠습니다만 이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2005년인데요. 2005년에 땅 소유 집중에 대한 통계가 보도됐습니다. 저기 보시면 1980년 왼쪽에 있는 파일 같은데 리모컨을 좀 주시면 아니요, 넘기지 마시고 이렇게 짚었으면 좋겠는데요. 1986년에 상위 땅 투자 5%가 저한테 주세요. 땅이 잘 안 보이나요? 빔 나오는 게 어떤 거죠? 이거 안 되겠습니다. 땅 부자 상위 5%가 좌측으로 보면 1986년에 65%를 상위 5% 땅 부자가 갖고 있는데 2005년에 82.7%가 그 땅을 상위 5%가 갖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20년 사이에 상위 5%땅 부자가 갖고 있는 땅의 면적이 저렇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저거 보면 열받죠. 그리고 저 밑에 보시면 서울 면적이 1억 8,300평인데 300만 평인데 옆에 보시면 상위 5%땅 부자가 143억 평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보면 열받지. 야, 부자분들은 그냥 땅만 사는구나. 그 다음. 그래서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상위 1%, 2%, 쫙 20%까지 얼마만큼 토지가 불균등 분배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맞아. 농지개혁하면 뭐해. 그 후에 땅이 다 불균등 분배가 됐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통계가 맞을까요? 아니. 이런 일이니까 이 통계가 맞을까요? 이 통계가 틀리지는 않아요.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를 가지고 보도하는데 틀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의미가 없는 통계입니다. 왜 의미가 없을까요? 답이 저기 있어요. 총 인구 대비 면적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저 표에 보시면 저게 무슨 말이냐면 상위 1% 전체 5천만 중에 1%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 부인이 땅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안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 자식은 땅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안 가지고 있는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구 대비하면 안 되고요. 가구수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불균등하다는 걸 나타내죠. 인구 대비라는 건 뭐냐면 아버지는 땅 가진 사람에 들어가고 와이프와 아이들은 땅 없는 사람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 동네는.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 보면 면적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면적비로 56,000제곱킬로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 국토 면적이 얼마인 줄 아세요? 내가 그것까지 알아야 되냐 이런 표정이신데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56,000이라는 소리는 설악산 국립공원도 빼고 다 하라는 거예요. 민간인이 보유하고 있는 땅 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산지, 농지, 대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산지가 돈 됩니까? 솔직히 산 갖고 계셔보세요. 마음만 배부르지 피곤해요. 돈도 하나도 안 생기고. 그런데 산지의 가격과 명동 땅 한 평의 가격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다음. 명동 땅 한 평 그때만 해도 뭐 2억 원이 넘었는데 지금은 막 공주에 있는 아파트 한 평도 1억인데 산지는 몇백 원짜리 땅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면적 기준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대개 저 안에 드는 5%의 사람은 누구냐? 산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산은 몇십만 평, 몇백만 평 단위로 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5%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큰 농장을 갖고 있든가. 정말 부자들 저게 없어요. 저 통계는요, 국민 열받으라고 하는 통계예요. 아무 의미 없는 통계예요. 왜 이런 얘기야? 농지 개혁할 당시에는 도시 토지의 비중이 아주 작았고, 그 다음에 농지 값도 비쌌고, 그게 국민들의 대부분의 털을 두고 사는 데가 농촌이었고, 그러니까 똑같이 나눠주는 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가격 대비
그 다음에 가구수 대비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저거 보도가 나가고 나서야 많은 경제학자, 통계학자들이 막 비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로부터 여기 보시면 여기 보도 일자가 나와요. 송보이쇼 2005년 8월 29일 한 달 반 후에 다시 통계가 나왔어요. 언론에 세대별, 이건 세대별이에요. 저게 맞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면적 기준이에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면적 기준은. 하려면 세대별 가격 기준으로 나와야죠. 가격 기준으로. 근데 그런 통계는 결국 언론에 나오지 않았어요. 왜? 그게 나오면 매우 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다음 넘어가세요. 우리나라는 저렇게 필지가 세분화되어 있는데 넘어가 보세요. 토지 진위계수라고 있습니다. 진위계수는 원래 소득 가지고 하는 건데 토지 가지고 해보면요. 우리나라가 제일 밑에 있어요. 낮다는 소리는 굉장히 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국은 6.25 전쟁과 농지개혁과 이런 걸 겹치면서 빈부격차가 다 완화가 됐고 토지 분배도 굉장히 평등화됐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산지, 농지 같은 거는 집중이 됐지만 그게 전체 부의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낮은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평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대한민국이 고도성장과 좋은 분배를 골고루 갖췄다고 해서 이걸 한국의 기적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다음. 자, 지금까지 제가 일제시대 때와 이승만 정부를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박정희 정부를 이제 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조금 제가 다 된 것 같은데 제가 한 5분, 10분만 좀 더 써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박정희 정부의 성공 원인은 뭐냐? 그 기초는 일제시대와 이승만 정부를 거치면서 나왔었고 실질적으로 고도 성장의 시작을 한 것은 박정희 정부 아닙니까? 그런데 박정희 정부 경제성장 모델의 특징을 흔히들 저렇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수출 주도적, 재벌 주도적, 정부 주도적. 1995년도에 유엔 창설 50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그때 코펜하겐에서 이제 유엔이 그동안 50년 동안 주로 정치적인 문제에 간섭적으로 개입을 했었는데 이제 뭐 정치적으로 거의 다 동맹 하고 했으니 이제는 경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유엔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를 코펜하겐에서 할 때 주제가 Sustainable Economic Growth,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어떤 경제 성장 모델이 좋으냐 그거였습니다. 그때 압도적으로 모델로 채택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모델 얘기하면 흔히들 저렇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사실 우리가 수출 잘해서 성장했다. 그 다음에 재벌들, 대기업들이 잘했다. 사실 대만과 한국이 둘 다 성공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대만은 대기업이 별로 없죠. 대만은 사실 중소기업 조그만 컴퓨터 하나 만들어 부품들을 가지고 성공한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그냥 처음에 수출할 때부터 삼성, LG 브랜드로 나갔어요. 저게 열어보면 다 메이드 인 타이완, 메이드 인 자팬이에요, 부품은. 그런데 껍데기는 아이가 자체 브랜드가 이제 나갔습니다. 대만과 한국은 굉장히 다른 양상을 지녔죠. 지금 대만은 사실 중국과 한국, 일본 사이에 끼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경제 성장이 지금 둔화됐죠. 자, 한국의 모델이 결과적으로는 더 바람직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아까 그거 좀 더 해보시죠. 그다음에 그 세 가지 중에 정부 주도적. 근데 뭐 수출 주도적, 재벌 주도적에 대해서는 이론이 별로 없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성공 요인이 정부가 주도해서 그렇다. 이 점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다음. 사실 이 정부에 관련됐던 사람들, 김정영 씨라든지 뭐 오원철 씨라든지 KDI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쓴 자서전이나 이런 데 보면 정부가 잘해서 대한민국 성장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경제개발 500년 계획을 잘했고 경제기획원이 잘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경제개발 500년 경제개발 계획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는 일이에요. 근데 사회주의 국가는 계획해서 다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만 계획해서 성공했어요. 그럼 거기 무슨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차이가 뭐죠? 여기에 대해서
좌승희 원장은 정부에 의한 차별화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저는 시장 경제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누가 잘하나 경쟁시켜서 잘하는 사람은 떡 하나 더 주는 게 시장 경제입니다. 그죠? 우는 떡 하나 더 주는 게 파퓰리즘이고 시장 경제는 차별합니다. 차별화가 대원칙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경쟁을 인정하고 차이가 나게 잘하는 사람을 우대해 주는 거죠. 박정희 정부는 비록 정부가 주도적으로 은행을 국유화해서 큰 돈줄을 정부가 나눠줬어요. 그런 걸 다 했지만 철저하게 차별화를 했습니다. 그 차별의 기준이 뭡니까? 마르코스처럼 내 친구라고 돈 하나 기업 하나 띄워주고 그런 게 아니라 수출 목표를 세워서 그 수출 목표를 성공한 기업한테 수출 자금을 준 거예요. 당시 수출 자금은 이자율이 10%밖에 되지 않았어요. 물가 상승률이 20%가 넘는 상황에서 10%짜리 정책 금리를 쓴다는 것은 나머지 10%는 보조금 주는 거예요. 100억 빌리면 10억 주는 거예요. 수출해서 돈 벌었는데 정부에서 보조금까지 받아요. 그리고 모든 기업이 기를 쓰고 수출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수출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끼리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수출이라는 건 세계 시장에 나가서 우리보다 더 기술을 가진 선진국과 경쟁하는 게 수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계획은 했지만 사회주의적 방식은 선택했지만 철저하게 기업을 국제시장에다 내몰아서 경쟁을 시켰고 국내 기업끼리 경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도태되는 놈은 죽는 거고 성공하면 더 밀어주고 결국 자본주의의 차별화의 원칙을 지킨 것이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당시의 경제개발 계획은요 정부 주도라고 보기보다 정부가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외에 지금 시간이 제가 많이 잡아먹어서요. 그냥 다른 건 넘어가야 되겠어요. 조금만 넘어가 주시면요. 그래서 경쟁을 도입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거 다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네, 다음. 수출 주도로 성공했다는 얘기고요. 다음. 네, 또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얼마나 팔아먹을 게 없으면 우리가 쥐 잡아가지고 껍데기를 팔아서 코리아 밍크라고 팔아먹었습니다. 다음. 그리고 또 수출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전혀 안 돼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수출하기에 걸맞는 포장 기술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런 걸 다 표준연구소를 만들어서 대주고 그리고 수출진흥 확대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몇몇 수출 기업 CEO들이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니까 불러서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거는 장관들이 다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확대해가지고 모든 대기업 수출 기업들을 CEO들 다 부르고 그 다음에 상공부 장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경제 관련 장관들 다 부르고 한국은행장 다 부르고 그래가지고 200몇 명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애로사항을 들어본 거예요. 그 자리에서 50%가 시정이 됐다 그래요. 당장 아무리 장관 당장 들어줘. 서슬퍼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한마디로 다 50%가 들어주고 나머지 이상한 거 애매한 거는 다음 달까지 조사해서 보고해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제도 하나 없었던 수출 관련 제도 하나 굉장히 일천했던 나라에서 짧은 시기에 굉장히 효율적인 제도들이 만들어져 갔던 겁니다. 사실 이거를 중국이 배웠어요. 다음.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자살하고자 이데올로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성공한 요인이 뭐냐?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제도입니다. 아까 김승희 장관이 헌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제도 이것이 항상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뺏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정부가 저거를 잘 인센티브에 국민들이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잘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역할을 일제와 이승만 정부야 박정희 정부를 거치면서 서게 된 겁니다. 관치에 의한 차별화. 그 다음에 기업들이 기를 쓰고 앞장섰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그런 걸 기업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국민들도
이런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신분제 사회가 이제 능력제 사회가 되고 그렇게 대한민국이 발전하게 됐던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사실 그래서 이 북한이 발전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을 배우라 그러는데 대한민국이 성공했던 모델 이걸 그대로 배우면 됩니다. 이걸 거부하기 때문에 지금 못 사는 것이죠. 네, 이거 마치겠습니다. 네, 김승욱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 경제가 사실 좀 어려운 분야인데 너무 쉽게 알기 쉽게 많은 내용을 참 잘 들어서 이게 뭐 교과서가 될 것 같아요.